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징인 관세 전쟁이 미중 간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취임사와 기자회견 등을 보면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절반 정도를 미국에 팔지 않는다거나 마약인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와 캐나다로 들여보내는 걸 중단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미중 관세 전쟁 어떻게 펼쳐질까요? 전문가와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어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 미중 관세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될까입니다. 취임사 이후 행정명령에서는 관세가 빠졌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공개를 했습니다. 2월부터 1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준영 교수님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국 관세 의중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이번에? 사실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지만 예. 시작하자마자 60% 고율 관세를 60%. 때릴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네. 취임사라든가 그 이후에 어제 하루 지났습니다마는 네. 행정명령이 42건이 나왔는데 예. 그 안에도 관세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네,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예. 10% 부과 논의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다. 네, 논의라는 거가 이제 그 앞에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펜타닐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를 보고 이 10% 논의를 끌고 가고 그것이 또 만약에 미국의 특히 트럼프 개인 의중에 맞지 않으면 60% 관세 논의를 끌고 가겠다. 그런데 이 60%라는 건 실제로 대단한 이 관세율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뭐 무역이라는 거를 그만하자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 부과를 사실 트럼프가 공언을 했었어요. 일기 때 45%나? 네, 그런데 실제로 최고로 때린 게 25%고 이제 그것도 일부 품목이죠. 전 예. 품목이 아니고 보통 이제 20% 이하의 관세.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고율 관세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용적인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고 중국 걸 좀 지켜보고 가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분명한 논의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수입가가 높아지면 미국인들의 지출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이런 예. 것도 아직 조금은 정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이 이제 확정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튼 뭐 10%를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달 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관세를 매기려면 뭐 품목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뭐 그냥 던진 말은 또 아닌 것 같고 현실 앞으로 점치기에 조금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지금 강준영 교수님께서 네. 뭐 중국 전문가시니까 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트럼프 내각 내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내각 여기서 내에서요? 강경파랑 온건파가 싸우고 있어요. 예. 강경파는 뭐냐면 관세 원래 트럼프가 공약했던 대로 가자. 하워드 러스닉 상무부 장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고요. 스캇 베센트 같은 재무부 장관 얘기는 다릅니다. 관세는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이거 이런 식으로 부과했다가 상대방도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들고 나오면 그리고 관세에 적응해 버리면 우리는 그냥 칼날만 잃게 되고 사실 얻는 게 별로 없게 된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네. 이 안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칼은 언제가 제일 무서울까요? 꺼내기 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월 18일 날 무슨 보도를 했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이내에 취임 100일 이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일 이내에? 네, 이내. 그러면 가서 본인의 귀환을 알리고 싶잖아요. 예. 본인의 귀환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정치적 이벤트가 뭘까요? G1이 G2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 뭘 하고 싶냐면 내가 내 협상 카드를 맥스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가 틱톡이고요. 틱톡. 네, 또 하나는 관세입니다. 관세도 칼에서 뽑기 전에 칼 날 안에 두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고
관세율을 정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두 분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확정적으로 가는데 우선은 10% 관세는 그 펜타닐, 캐나다, 멕시코 들어가는 걸 이제 이유로 들었고 또 어제 첫날 취임사 이후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잠깐 언급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틱톡이 원래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75일간 연장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기겠다 그러는데 틱톡에 대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예요? 사실은 틱톡이 그 미국인의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예. 실제로 13시간 동안 이제 서비스가 중지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미국 사람들 1억 7천만 명이 쓰는 거고 많은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데 예. 이걸 갑자기 제한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낸 아이디어가 예. 미국 지분이 50%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합자 회사를 세우면 그러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유화적인 반응을 했는데 그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취임식 날 어. 미국 국가안전국장 지명자 옆에 틱톡 CEO가 앉았어요. 틱톡 이게 CEO가 이 틱톡 CEO가 초강경파 반중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옆에 앉았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예. 뭔가를 그래서 유예를 한 거죠. 75일간 유예를 하면 이제 공을 중국한테 던진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은 틱톡은 중국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다. 저거는 개인 회사고 예, 민간 회사다.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왜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가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완전히 틱톡을 끊게 되면 상당한 소위 그 내부적 파장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인구의 반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소기업들도 그쪽에서 그렇죠.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 하더라고요. 엄청 하죠. 틱톡의 그 짧은 소위 그 쇼폼을 통한 이런 비즈니스가 네.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트럼프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관망을 하면서 한번 보는 그런 거고 이제 공을 중국에다 넘겨서 그러면 이게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이제 틱톡 CEO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누군가 나서서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지분 절반을 사야 된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효율 뭐 수장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머스크 네. 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누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대안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중이 정말 싸워서 한쪽을 특히 미국이 정말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내 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가자는 거지 너를 완전히 그 다운을 시키고 KO를 시키고 멸망시키고 내가 가겠다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의 그런 공간은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그럼 만약 틱톡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 딜이 일어나지 않은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이 사야만 되고 틱톡의 대주주가 중국의 바이트댄스죠. 바이트댄스죠. 안 팔면 이제 관세 협박이 실제 협박이 실행화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안 판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펜타닐 문제를 왜 관세로 풀죠? 왜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걸로 풀죠? 생각해 보세요. 틱톡도 마찬가지죠. 틱톡도. 이게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를 왜 또 경제적인 걸로 풀려고 하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식 화법인 것 같고요. 예. 미국의 판례가 얼마 전에 대법원에 판결이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틱톡이 잘 뒷받침된 국가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단속 시작될 수 있으니까 틱톡에 대한 단속이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소유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틱톡 중국 소유였지만 이제 많이 중국 소유에서 벗어나고 있어. 국가안보 문제 없어. 예, 예를 문제 들면. 없어라고 증언을 하면 예. 그러면 여기에 예외 조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틱톡을 갖고 영업을 하는 아까 강시영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많은 오라클이라는 업체는 서버 제공하고 있고요. 예. 구글이랑 애플은 틱톡을 본인들의 앱스토어에 올려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트럼프가 갖죠. 틱톡에 대한 레버리지를 트럼프가 갖죠.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틱톡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네 거는 우리 미국에서 마음 놓고 쓰는데 원래 썼었는데 왜 내 X는 중국에서 막아놓고 있냐? 이거 뭔가 불공평하지 않냐?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까지도 됩니다. 정말 일타 다피가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 틱톡에 대해서 과연 소유권 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좀 지켜보면 관세 입장도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쪽도 양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미중 간에 뭔가 관세가 폭풍처럼 나올 것 같다가 잠시 초기에 좀 숨을 고르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과연 정말로 그럴지 아닐지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뭔가 뭐 대화를 할 텐데 이미 전화 통화는 취임 전에 했더라고요. 네, 뭐 네. 상당히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 취임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또 했는데요. 지금 요번에 이제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취임식 때. 취임식 네. 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해외에서는 잘 안 가죠. 되게 주재국 대사들이 가고 그러는데 네. 원래 시진핑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취임식에 오라고. 네. 안 올 줄 알고 당연히 한 거죠. 네. 지금 가서 거기 가가지고 뭐 혹시 관세 얘기라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정 부주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부통령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고 사실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있고요. 그 한정 국가부주석은 지난번에는 당서열 7위였고 지금은 국가 권력서열 8위입니다. 국가부주석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정상회담 얘기나 이런 거를 하려고 간 거거든요. 아, 요번에 갔을 때? 그러면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아까 허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하면 아니면 시진핑이 오든 뭔가 그 전까지는 최대한 응축해놓고 있다가 터뜨려야 되거든요. 내가 원래 이런 게 있는데 당신 만나려고 안 했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협상의 트럼프식 화법 협상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는 있는데 실제 그럴까요? 그 필요하면은 갈 겁니다. 필요하면 필요하면? 갈 건데 지금 사실 100일 안에 간다 그런 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올해 이제 11월에 우리나라 전국이 좀 어렵지만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에이펙이라는 게 아시아 태평양이니까 당연히 트럼프도 오려고 할 거고 시진핑도 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예. 이제 그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G1, G2가 만난다라는 그 큰 그림에서 당연히 트럼프는 쇼업을 하고 싶겠죠. 예. 내가 이거를 주재하고 중국도 끌고 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건 늘 주고받을 게 있어야 돼요. 예. 가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미리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공동 발표문도 다 생각을 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한두 개 돌출되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큰 그림 협상을 저는 이미 미중 간에는 시작을 했다. 이미 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약간은 서로 유예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어제 60%라든지 이런 거가 나왔으면은 중국도 바로 맞대응 카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그 소위 갈등 구조가 상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묵게가 있지를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세 얘기가 취임 이튿날 10% 관세를 논의한다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중국의 반응,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중국은 어떨까요? 만약에 관세가 이제 현실화될 경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기 나름의 뭐 수단이 응징하는, 보복하는 수단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 일기 때 있었던 일을 좀 복기해 보면 좋은데요. 예. 최근 들어서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어토라고 하는 MIT 경제학자가 언제 노벨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논문을 썼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을 했는데 피해자는 결국 미국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출품이 다릅니다. 미국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건 농산물이고요. 그러니까 아이오와나 인디애나 같은 데서 나오는 옥수수, 뭐 귀리 이런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건 공산품입니다. 근데 농산품은 단점이 뭐죠? 수출이 막히면 딴 데로 보낼 때가 빨리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썩습니다. 그렇죠. 공산품은 창고에 넣어뒀다가 대체 수출처를 찾아서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은 그때 미국의 농업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실제로 트럼프가 3조가 넘는 보조금을 농업에다 지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아마 이번에도 영민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수출품의 구조상 우리가 절대 불리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입 제한 같은 거 할 것 같고요. 미국의 수출품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입 제한 좀 하고 관세도 물론 전쟁을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 같은 거 첨단 그 원자재 수출 같은 거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 미국 넘어가는 거 막을 수도 있고요. 뭐 금융 제재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미국 국채를 좀 던지는 일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로 중국은 카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매기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실제 허 교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중국의 대응 수단이 굉장히 좀 많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 전쟁을 한번 붙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우리도 그런 거겠네요. 그런 그 사실은 어렵죠.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에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려운데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4년도 견뎠다. 우리가 망했냐 안 망했다 이거예요. 예. 약간 방식을 다르게 한 바이든 시대 4년도 견뎠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일부 과학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 세계는 역시 아직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차지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일종의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수출입 품목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라고 약간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만 이제 미국은 워낙 부가 많이 있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빈부격차도 심하고 발전 도중이란 말이죠. 경제도 조금 상황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대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바이든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는 걸 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했어요. 공급망이나 뭐 IPEF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n분의 1이 돼서 미국,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얘기하냐. 1대1로 얘기하면 되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대1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소위 양국의 지도자들끼리 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트럼프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관세를 부과를 하고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생겼을 때 약 2,500억 불어치의 농산품 에너지를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었어요. 2,500억 달러치를. 네. 그랬는데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뭐 인적, 물적 뭐 이런 걸 다 제한을 하고 중국은 또 봉쇄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킨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하 교수님 지적한 대로 아니 내가 저거 다 해줬는데 못해서 보조금 주고 한마디로 말로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그러면 내가 농산품 사주고 에너지 사주고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식량 위기도 있고 에너지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유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시진핑 행정부 입장에서는 하고 있다. 저는 큰 그림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1기 때 살려고 했던 미국 제품을 수입하려고 했던 게 2,5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때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 그런 이걸 약속을 함으로써 뭔가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도 얘기했는데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직전까지 계속 그 첨단 기술 규제 임기 마지막까지 쏟아냈잖아요. 이게 트럼프는 물론 지금 관세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중국 규제, 첨단 수출 통제라는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차별화가 좀 될까요? 아마 이제 강주현 교수님이 저보다 네.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파악하는 바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훨씬 네. 더 강한 맛에 바이든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든의 또 다른 형태의 4년도 견뎠다라고 중국이 생각했는데 바이든의 사실 대중 정책이 많은 부분 트럼프 일기에서 온 겁니다. 다만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편 모여봐. 자 중국 때리고 싶은데 한국 뭐 할 거야? 일본 어떻게 할 거야? 자 우리 편. 요거라면 트럼프는 예. 1대1입니다. 자, 왜 내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어? 예. 내가 그냥 중국 때리면 되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야,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싼 제품들 필요해. 그래야지 인플레이션 관리도 되고 돼. 네. 다만 중국이 첨단 산업이나 안보와 관련된 거 하는 건 싫어. 이거는 우리가 띄어낼 거야.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디리스킹인 거죠. 디리스킹. 그러니까 리스크만 제거한다는 위험 거죠. 관리. 네. 네. 근데 트럼프는 디커플링인 거죠. 적어도 표면상으로 보이긴. 아까 이제 강주현 교수님께서는 진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예. 디커플링은 뭐냐면 야 중국을 아예 그냥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어내고 싶어라는 게 하고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예. 훨씬 더 강한 버전인 거죠. 자, 정말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금 말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예고는 계속 돼 있지만 좀 구체화한 걸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그 얘기는 했습니다. 기존의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라.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서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 이런 여러 가지 결정에도 조금 중국을 의식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중국만을 겨냥한 거는 아니고 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부분을 재검토한다라는 차원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미 FTA도 또 영향을 받겠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리하게 자꾸 개입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내린 78개 행정명령을 다 폐기하라라고 또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은 우려가 있죠. 어떤 우려가 있냐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네. 바이든 때 바이든도 잘한 게 있잖아요. 트럼프가 생각해도 저런 거는 괜찮았어. 한 거를 더 하고 여기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트럼프 2.0에서 메꾸려고 하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종합적으로 자신들을 올가매는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부 중국과 연결이 돼 있는 예. 그런 구조라고 당연히 중국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허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1대1로 상대하는 걸 좋아하니까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다르죠. 바이든은 의회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규범에 기반한 질서. 나 혼자 이걸 안 하겠다 이거예요. 스크럼을 같이 짜자.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거나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거나 예. 이런 걸 했는데 시진핑은 우리 방식으로 간다고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앞으로 아주 다양한 본인은 중국 제어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방법론으로 어떻게 할지는 불가의 직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만 세상에 확실한 거예요. 본인만 확실하고. 중국은 때려야겠다 이거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그 기존의 무역 정책 재검토라든지 환율 조작 대응 이게 우리와도 직간접으로 지금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에 이제 특히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효과, 영향, 부작용을 직접 받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뭐 대비할 방법이라도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시각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시나리오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IT 산업 중심으로 반도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둘이 이제 척을 지는 거죠. 예. IMF에서 2021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예. 이렇게 두 나라가
극단적으로 척을 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냐 시산을 해봤어요. 어디? 1위는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이 제일 피해를 중국? 보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부자니까. 예. 중국은 큰 나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남은 나라니까 중국이 피해를 보겠죠. 2위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아, 우리나라요? 중국 예, 다음에 IMF 더 시산한 거로 따지면 2위가 한국입니다. 왜 네. 한국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니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우리가 잘하는 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 중국도 따라오고 있잖아. 따라오고. 그러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면 우리 반사이. 우리 반사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작년 기준으로 19.8%의 수출품이 중국으로 갑니다. 네. 미국이 18%였거든요. 작년에 제일 수출국은 중국이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국이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격이 돼버리면 시장을 하나 크게 잃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IMF에서 시산한 그 시산치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민중 간이 그렇게 갈등을 해서 디커플링 서로 벌어진다고 할 경우, 공급망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 우리 반사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다는 중국 다음으로 얘기죠. 피해가 크다는 거 보니까 미중 간에 좀 뭔가 좀 부드러운 갈등 속에서 해법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대중국 외교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하면서 늘 얘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 핵에 대한 위협 이런 거를 우리가 상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중국이 압박을 받아서 한국한테 반사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한국이 계속 가면 미국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 분야별로 다 다를 수가 있고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제조업 시장인지 공급망 협력 시장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판매 시장인지 이런 포지셔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덩어리로 자꾸 봤던 거죠. 이제 중국은 끝났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중국은 최상위 제품부터 최하위 하단 제품까지 다 만들어내는 국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급 기술력이나 이런 게 중간중간 쓰일 때가 많이 있고 그러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중 전략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한쪽 편 들어서 해결되는 거면 편 들면 되죠. 예. 뭐 일본 같이 탁 다리 붙잡고 들어가면 미국 다리를 되는데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우리는 아니다. 안 되니까 예. 그렇다면 아닌 건 아니고 되는 건 된다라고 해서 선택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설득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 데는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중 간에 힘들지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만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에 예상되는 관세 전쟁과 우리의 전략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